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제인성 파이낸셜 그룹 타워의 45층. 한지원 리스크 분석팀 과장은 자신의 큐비클 파티션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화려한 불빛을 쫓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방금 전 시스템이 토해낸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거의 소리 없이 춤을 추었고 모니터에는 평범한 분석가라면 며칠은 좋게 걸릴 만한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진성 파이낸셜은 보수적인 금융계에서도 가장 완고한 성체로 알려져 있었다. 이곳에서 여성, 특히 30대 초반의 지원과 같은 젊은 여성 분석가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과 시장의 미세한 흐름을 읽어내는 직관력은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녀의 보고서는 늘 경력만 긴 상사들의 이름으로 재포장되어 이사회에 올라갔다. 지원은 이 불합리한 유리 천장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가 막 새로운 변동성 모델의 백테스팅을 완료하려던 순간 사무실 전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거대한 유리문이 열리고 복도를 울리는 구두 소리는 단 한 사람의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룹의 최연소 회장 강태준. 30대 중반의 나이에 거대한 금융제국을 물려받은 그는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었다. 그는 냉혹한 결단력과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자인승을 더욱 공격적이고 거대하게 확장시킨 인물이었다. 그의 등장은 언제나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무거운 공기를 동반했다. 태주는 수행원들을 뒤로 한 채 곧장 리스크 분석팀 구역으로 걸어 들어왔다.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의 시선은 망설임 없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한지원. 그녀는 유일하게 고개를 들고 태준의 접근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아첨 대신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책상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주변의 공기가 10도쯤은 낮아진 듯했다. 한지원 과장.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모니터에 떠 있는 복잡한 수식들을 훑어보았다. 오늘 밤 9시 내 펜트하우스에서 소규모 파티가 있네. 이건 초대장이야. 그가 내민 것은 단순한 카드 한 장이 아니었다. 검은색 무광 재질에 금박으로 제인숭의 문장이 새겨진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의 핵심 임원들에게만 허락되는 VIP 초청장이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자 위험한 특권의 증표였다. 지원은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이 초대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 강태준 회장이 직접 그것도 자신의 큐비클까지 찾아와 건넨 이 초대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혹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게임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 그녀의 침묵을 오해한 듯 옆에 있던 부장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회장님, 한 과장은 아직 이런 자리는. 태주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지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야 할 보고서가 아니었나? 지원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키는 태준의 어깨에 겨우 미쳤지만 그녀의 태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오늘 밤까지 마무리해야 할 분석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감히 회장의 초대를, 그것도 펜트하우스의 초대를 거절한 직원은 지인승 역사상 없었다. 태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표정이었다. 그 보고서 내가 직접 승인하지. 그가 말했다. 굿이 정각이야. 늦지 말도록. 태주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의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사무실은 다시 얕은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지원의 손에는 차가운 감촉의 검은색 초대장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이자 동시에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유혹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제인숭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려진 마림을 직감했다. 밤 9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진숭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 이곳은 강태준의 개인적인 성역이었다. 파티는 소규모라는 그의 말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원의 심플한 네이비색 비즈니스 드레스는 오히려 눈에 띄었다. 그녀는 이곳의 화려함에 압도당하지 않으려 했으며 습관처럼 주변 환경과 인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철저히 이방인임을 느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가벼운 눈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대화에 끼워주지는 않았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으로 둘러싸인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었다. 지원은 샴페인 잔을 든 채 테라스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불려왔는지 그 이유를 생각했다. 단순한 변덕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의도였을까? 이곳의 공기는 아래층과는 많이 다르지. 한지원 씨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지원은 천천히 돌아섰다. 강태준이 어느새 그녀의 뒤에 와 서 있었다. 그는 낮에 엄격한 수트 대신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다크 그레이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와인 잔 대신 연한 호박색 액체가 담긴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을 꿰뚫는 듯했다. 공기는 어디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다만 밀도가 다를 뿐이죠. 지원이 담담하게 응수했다. 그녀의 대답에 태주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밀도라, 흥미로운 표현이군. 이곳의 밀도는 당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높을 수도 있어. 그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 보고서 전부 읽어봤어. 날카롭더군. 하지만 데이터는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태주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존재감은 마치 중력장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당신은 숫자는 읽을 줄 알지만 사람은 읽을 줄 아는가? 저 아래 수많은 불빛들, 저것들은 다 숫자로 보이나? 아니면 욕망으로 보이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지원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단순한 충성심, 아니면 그 이상의 것. 파티가 무르익어 가면서 태주는 의도적으로 지원을 자신의 곁에 두었다. 그는 그녀를 영향력 있는 정치인, 경쟁사 CEO, 그리고 비밀스러운 투자자들에게 소개했다. 하지만 그 소개는 피상적이었다. 그는 지원을 우리 그룹의 유능한 인재라고 칭하면서도 그녀가 대화에 깊이 개입할 기회는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잘 다듬어진 트로피처럼 그의 옆에 서 있어야 했다. 지원은 이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그녀의 유일한 동아줄이 자신뿐임을 각인시키려 했다. 동시에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가 이 화려함과 권력에 얼마나 매료되는지 혹은
얼마나 빨리 굴복하는지를 시험하고 있었다. 지원은 속으로 냉소를 머금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심리전에 익숙했다. 그녀가 분석하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뿐만이 아니었다.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 또한 그녀의 분석 대상이었다. 파티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태주는 그녀에게 새로운 술을 권했다. 특별한 손님을 위한 특별한 와인이야. 진숭이 소유한 프랑스 와이너리에서 딱 한 배럴만 생산된 거지. 그는 직접 잔을 채워 그녀에게 건넸다. 지원은 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경고등이 울리고 있었다. 왜 마시지 않지? 내가 주는 술은 독이라도 들었을까봐? 태준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알코올에 약한 편입니다. 지원이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잔을 그녀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오늘 밤은 예외로 하지. 이건 명령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지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그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지인승에서의 끝을 의미했다. 그녀는 천천히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붉은 액체가 그녀의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녀는 태준의 입가에 어린 희미한 미소를 보았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모든 것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불빛이 여러 개로 번져나갔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변했다. 그녀는 휘청거리는 몸을 가누려 애썼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강태준의 차가운 눈빛, 그것이 그녀가 본 마지막 장면이었다. 그 눈빛은 그녀를 지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과도 같았다. 머리를 쪼개는 듯한 통증과 함께 한지원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새하얀 시트, 미니멀하면서도 최고급으로 꾸며진 객실.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어젯밤 펜트하우스의 기억은 강태준이 건넨 와인을 마신 순간에서 끊겨 있었다. 그녀는 급히 몸을 일으켰다. 다행히 옷은 어젯밤 입었던 비즈니스 드레스 그대로였지만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정신은 안개 속에 갇힌 듯 몽롱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지인승타워와 멀지 않은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임을 짐작하게 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물 한 병과 두 통 약, 그리고 어젯밤 그녀가 들고 갔던 클러치백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휴대폰과 사원증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이곳에 데려다 놓은 것이 분명했다. 강태준, 그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원은 공포보다 분노와 혼란을 먼저 느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다. 시간은 이미 오전 8시 15분. 지각이었다. 지인승에서 지각이란 특히 그녀처럼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녀는 욕실로 달려가 찬물에 세수를 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급히 정돈했다.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따질 때가 아니었다. 일단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다. 택시를 타고 지인승타워로 향하는 내내 지원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기억나지 않는 몇 시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강태준은 왜 그녀를 펜트하우스에서 재우지 않고 굳이 호텔로 보냈을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스쳤지만 지원은 애써 그것들을 지원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릴 여유가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데이터와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전 9시가 다 되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다른 공기를 즉시 감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흘끗거리며 쳐다보았지만 노골적으로 말을 걸지는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 심지어는 경멸까지 섞여 있었다. 어젯밤 회장의 펜트하우스 파티에 유일하게 초대받았던 젊은 여직원. 그리고 오늘 아침 지각한 그녀. 소문은 이미 1층 로비에서부터 45층까지 퍼져나갔을 것이 뻔했다. 지원은 애써 태연한 척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하지만 그녀가 로그인 암호를 입력하기도 전에 비서실에서 직통 전화가 울렸다. 차갑고 기계적인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지원 과장님, 회장님께서 지금 즉시 집무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지원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헝클어진 재킷을 바로잡고 굳은 표정으로 50층 회장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그의 펜트하우스만큼이나 압도적이었다. 방 전체가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는 서울의 전경을 담은 통유리였고 태주는 그 창을 등지고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원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에 든 태블릿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지원이 어제 완성하려 했던 변동성 모델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늦었군. 그의 첫마디였다. 어젯밤의 미묘한 유혹이나 흥미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권위만이 남아 있었다. 몸은 좀 괜찮은가? 어젯밤 와인에 많이 취한 것 같던데.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걱정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몸이 건조한 톤이었다. 지원은 대답 대신 꼿꼿이 선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본론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태주는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화면을 돌려 지원 쪽으로 밀었다. 어젯밤 11시 47분. 한지원 과장의 아이디로 내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야. 그리고 이건 그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다. 자인승이 극비리에 추진 중이던 해외 자원 개발 M&A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였다. 인수 가격, 협상 전략, 현지 파트너사의 약점까지 모든 것이 담긴 파일이었다. 이 기밀 파일이 어젯밤 11시 52분 홍콩에 있는 신혼 미상의 IP로 전송되었어.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내용은 지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 과장의 개인 보안 키와 2단계 인증까지 모두 통과했더군. 완벽한 접속이었어.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지원에게 다가왔다. 그의 큰 키가 그녀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설명해 보지. 어젯밤 11시 50분경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 시간에 의식이 없었다. 그가 준 와인. 그것이 문제였다.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 주신 와인을 마신 후로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태준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진숭의 리스크 분석가라는 사람이 그룹의 운명이 걸린 정보를 유출하고 나서 할 말이 고작 기억이 나지 않는다인가? 이건 수백억이 아니라 수조 원이 걸린 문제야.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지원이 반박했다. 누군가 제게 약을 썼고 제 계정을 도용한 겁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그녀의 항변에도 태준의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함정이라. 그럴듯하군. 하지만 증거는 당신이 약에 취했다는 증거, 누군가 당신의 계정을 도용했다는 증거 말이야. 그는 지원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은 분노한 맹수의 눈빛으로 번뜩였다. 반면에 내가 가진 증거는 차고 넘쳐. 서버 로그, 접속 기록, IP 추적 결과, 모든 것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 한지원. 그는 그녀를 놓아주며
책상으로 돌아갔다. 이사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나? 단순한 해고로 끝나지 않아. 산업 스파이 혐의, 업무상 배임, 최소 10년은 감옥에서 썩게 되겠지. 당신의 그 천재적인 두뇌도 그 안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을 거야. 공포가 지원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진심이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어젯밤의 유혹은 그녀를 이 자리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다. 지원은 무너지는 다리를 애써 버티며 서 있었다. 그녀의 모든 경력과 미래가 단 하룻밤 사이에 재가 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강태준, 이 남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녀를 철저히 이용하고 버리려 하고 있었다. 왜, 도대체 왜 저입니까? 그녀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태주는 다시 의자에 앉아 마치 왕좌에 앉은 왕처럼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왜냐고? 당신은 유능하니까. 그리고 통제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더니 다른 파일을 그녀 앞에 던졌다. 하지만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그의 목소리가 다시 낮고 유혹적으로 변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날 기회. 그리고 지인숭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 이상을 얻을 기회. 지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배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뭘 원하시는 겁니까? 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내부 감시자가 필요해. 내 눈과 귀가 되어줄 사람. 당신의 그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분석해줬으면 좋겠어. 그가 태블릿에 두 사람의 사진을 띄웠다. 제인숭의 재무총괄이사, CFO와 전략기획본부장이었다. 둘 다 강태준의 아버지 세대부터 그룹에 몸담아온 원로들이자 그의 권력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인물들이었다. 박 본부장과 최 이사, 그 두 사람이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 그들의 모든 움직임, 모든 대화, 심지어는 사소한 습관까지 전부 나에게 보고해.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내부 밀정, 즉 스파이가 되라는 명령이었다. 지원은 치가 떨리는 굴욕감을 느꼈다. 그녀의 재능을 고작 이런 더러운 뒷조사에 쓰라고? 제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태주는 마치 어린아이의 질문을 들은 듯 웃었다. 거절? 당신에게 그런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비서, 법무팀과 감사팀,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지원은 다급하게 외쳤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강태준은 천천히 인터폰에서 손을 뗐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마치 애완동물을 다루듯 가볍게 쓸어내렸다. 지원은 혐오감에 몸을 떨었지만 피할 수 없었다. 좋은 선택이야, 한지원. 이제부터 당신은 내 사람이야.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그의 손길이 멈추었다.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지배한다.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명령이 곧 당신의 의지야. 명심해. 한지원은 50층 회장실에서 45층 자신의 큐비클로 돌아오는 내내 마치 얼음물 속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굴욕감, 분노, 그리고 차가운 공포가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기계적으로 앉았다. 사무실의 공기는 여전히 이상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고 그녀를 향한 시선에는 경멸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의 여자가 되었거나 혹은 회장의 놀이개가 되었다는 식의 저속한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졌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모니터를 켰다. 진승의 로고가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그녀는 이것이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직장이 아니라 강태준이라는 거미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의 한복판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이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이자 동시에 그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꼭두각시가 되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태준이 흔들어대던 증거라는 족쇄가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태준의 감시는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가 컴퓨터에 로그인하자마자 보안 시스템 긴급 업데이트라는 팝업창이 떴다. 그녀가 승인하지 않은 강제 설치였다. 설치가 완료된 후 컴퓨터는 겉보기에는 똑같았지만 지원은 미세한 차이를 감지했다. 마우스의 움직임이 아주 약간 지연되는 듯했고 키보드 입력에 대한 반응 속도도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키 입력과 화면이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업무용 휴대폰은 통화 중에 이따금씩 기묘한 클릭 소리를 냈고 배터리는 평소보다 훨씬 빨리 소모되었다. 그녀가 복도를 걸을 때면 회장실 비서팀의 누군가가 항상 우연을 가장해 그녀의 동선을 체크했다. 심지어 그녀가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도 계산되고 있는 듯했다. 강태준은 그녀를 보이지 않는 유리 상자 안에 가두고 그녀의 모든 숨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통제하고 그녀의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었다. 심리적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박 본부장과 최 이사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태준의 첫 번째 지령을 수행해야 했다. 최 이사는 비록 무뚝뚝했지만 지원의 날카로운 분석 보고서를 몇 번 칭찬해 주었던 지인승 내에서 그녀가 존경했던 몇 안 되는 상사 중 하나였다. 그런 그를 배신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양심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하수구에 빠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최 이사실 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력은 이제 이런 비열한 목적에 사용되고 있었다. 그녀는 최 이사의 비서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 그가 회의에 들어가는 패턴, 심지어 그가 즐겨 마시는 커피 종류까지 분석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그녀는 그가 중요한 보고서를 검토할 때 잠시 자리를 비우고 개인 휴게실에서 전화를 받는 습관이 있음을 알아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사무실 문은 종종 잠겨 있지 않았다. 그날 오후 기회는 찾아왔다. 최 이사가 긴급 이사회 콜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원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안고 그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최 이사의 컴퓨터에서 박 본부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분기별 재무 예측 수정안을 자신의 암호화된 USB에 급히 복사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야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날 밤 그녀는 강태준에게 첫 번째 보고를 보냈다. 그가 지시한 보안 메신저를 통해서였다. 자료를 전송하는 순간 그녀는 깊은 자기 혐오에 빠졌다.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고작 이런 추잡한 권력 다툼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낯선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굴욕감에 짓눌려 텅 비어버린 눈동자.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압박감은 그녀를 부러뜨리는 대신 역설적으로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다시 벼리게 만들었다. 바로 그녀의 전략적 사고와 분석 본능이었다. 모두가 퇴근한 깊은 밤 45층 사무실에 홀로 남은 지원은 태준이 지시한 스파이 행위를 멈추고 오직 자신을 옥죄고 있는 증거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부당한 족쇄를 스스로 끊어내야 했다. 그녀의 뇌가 비로소 진정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보여주었던 태블릿 화면의 로그 기록을 기억 속에서 복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보여준 화면을 단 몇 초밖에 보지 못했지만 숫자에 대한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은 그날의 타임스탬프와 접속 방식을 뇌리에 새겨두었다. 어젯밤 11시 52분 그녀의 아이디, 그녀의 개인 보안키, 그리고 그녀의 2단계 인증 코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여기서 본질적인 모순을 발견했다. 그것은 너무 완벽했다. 그녀는 리스크 분석가로서 수많은 금융 사기 및 해킹 시도 케이스를 분석해왔다. 아무리 뛰어난 해커라도 혹은 내부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흔적 없이 완벽하게 타인의 접속 정보를 흉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특히 2단계 인증 부분, 그녀는 태준이 보여준 로그에서 패스워드 입력 시간과 2단계 인증 코드 입력 시간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기억해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무리 빨리 입력한다고 해도 사용자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6자리의 인증 코드를 입력하는데 최소한 몇 초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 로그 기록은 마치 스크립트나 프로그램이 0.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두 가지 정보를 입력한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전에 모든 정보를 확보한 누군가가 그녀의 계정 자체를 복제하여 자동화된 스크립트로 공격을 실행했음을 의미했다. 이것은 단순한 함정을 넘어선 체인송의 최고 수준 보안 시스템 자체를 우회할 수 있는 고도로 정교한 기술적 조작이었다. 강태준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내부 조력자, 즉 유령이 있었다. 이 발견은 지원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에 다시 빛을 돌게 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파고들어야 할 균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스템에 설치된 감시 프로그램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처럼 보였지만 지원은 그 코드의 심층부에서 지인승의 공식 보안 프로토콜이 아닌 낯선 서명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정상적인 프로그램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기생충과도 같았다. 이 코드를 심은 자가 바로 강태준의 유령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원은 차가운 분노를 씹어삼켰다. 그는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그녀 또한 그들을 감시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사냥감을 잘못 골랐다. 강태준의 지시에 따라 한지원은 박 본부장과 최 이사의 뒤를 캐는 스파이 역할을 계속 수행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얻어낸 피상적이고 무해한 정보들을 교묘하게 가공하여 태준에게 보고했다. 예를 들면 박 본부장이 경쟁사의 임원과 사적인 골프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 실제로는 단순한 동창회 모임이었다이나 최 이사가 재무 보고서에 특정 수치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 일상적인 분기 마감 업무였다 등이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가져오는 정보들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그는 지원이 자신의 통제하에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는 듯 했다. 그는 그녀를 유용한 사냥개 정도로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이러한 그의 오만함은 지원에게는 일종의 방패막이 되어 주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족쇄를 풀기 위해 밤낮으로 비밀스러운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감시망 아래에서 더 깊은 심연을 파헤치고 있었다. 스파이 행위는 위험했지만 예상치 못한 소득을 안겨주기도 했다. 최 이사의 재무 관련 파일을 샅샅이 뒤지던 중 물론 태준에게 보고할 거리를 찾는다는 명목하에 지원은 진숭의 표준 파일 분류 체계에서 벗어난 극도로 복잡하게 암호화된 하위 디렉토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최 이사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프로젝트 치미라라는 기묘한 이름의 폴더였다. 그녀의 분석가적 본능이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밤을 새워 이 암호 체계를 분석했다. 그것은 진숭의 표준 보안 프로토콜이 아니었다. 훨씬 더 정교하고 외부의 용병이나 첩보기관에서나 사용할 법한 다층적 암호화였다. 꼬박 이틀 밤을 매달린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암호의 첫 번째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다. 파일에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유령 회사들을 통해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가는 거액의 자금 흐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이 컨설팅 비용 또는 투자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위장되어 장부에서 진숭의 공식 장부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의 최종 승인 라인은 강태준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최 이사는 이것을 몰래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이 최 이사를 제거하려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일 수도 있었다. 이 발견은 지원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누명을 벗는 것만이 아니라 더 거대한 범죄의 실체를 마주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동시에 그녀는 유령을 찾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감시 프로그램의 코드 시그니처를 역추적했다. 그 흔적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진숭 타워의 복잡한 네트워크 토폴로지 속에서 마침내 그 종착점을 드러냈다. 놀랍게도 그 코드가 연결된 곳은 50층의 회장실 서버가 아니었다. 그것은 본관에서 떨어진 별관 건물, 지금은 거의 창고처럼 쓰이는 구 IT 지원실에 격리된 서브넷이었다. 그곳은 진숭 내에서도 잊혀진 곳, 일종의 유배지였다. 그리고 그 서브넷의 유일한 관리자는 단 한 사람, 젠 사이버 보안 팀장 서민준이었다. 지원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몇 달 전 그룹의 차세대 보안 시스템 도입을 두고 강태준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던 인물이었다. 서민준은 진숭 최고의 보안 천재로 불렸지만 강태준의 공격적인 시스템 확장 정책에 보안 홀이 너무 많다며 사사건건 반기를 들었다. 결국 그는 태준의 눈밖에 났고 업무 태만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모든 직위를 박탈당한 채 저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모두가 그를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원은 이제 그가 태준의 유령이거나 혹은 그 유령을 알고 있는 유일한 열쇠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원은 자신이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기에 서민준에게 직접 접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태준의 감시망을 피할 사각지대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리스크 분석을 위해 검토했던 진숭 타워의 초기 건축 도면을 떠올렸다. 합병 전 구 진숭 캐피탈 시절에 사용되던 지하 2층의 기계실. 그곳에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구형 메인터넌스 터미널이 하나 남아 있었다. 네트워크 지도상에서는 존재하지만 물리적으로는 거의 방치된 곳이었다. 그녀는 퇴근 시간을 위장해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2층으로 향했다. 먼지가 자욱하고 차가운 기계음만 울리는 그곳에서 그녀는 낡은 터미널을 찾아냈다. 그리고 진숭의 공식 네트워크가 아닌 공용 와이파이를 테더링하여 익명의 암호화된 이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인은 서민준의 개인 이메일 주소, 그녀가 IT 인트라넷에서 몰래 찾아낸이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헤이디스 프로토콜. 지하 2층 23시. 당신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 헤이디스 프로토콜은 서민준이 과거 제인숭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할 때 만들었던 비상 마스터키의 코드명이었다. 그것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었을 때 오직 보안 팀장만이 접근할 수 있는 최후의 백도어였으며 강태준은 절대 알 수 없는 이름이었다. 이것은 지원이 서민준에게 보내는 신호, 즉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며 시스템의 핵심을 알고 있다는 암호였다.
그날 밤 23시 지원은 약속 장소인 지하 기계실에서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지치고 경계심 가득한 얼굴의 서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몇 달 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지? 어떻게 하데스 프로토콜을? 지원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강태준에게 어떻게 함정에 빠졌는지, 그리고 자신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감시 프로그램의 코드 시그니처가 어떻게 그를 가리키고 있었는지 설명했다. 당신이 심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당신이 만든 시스템의 허점을 누군가 이용했어요. 강태준의 유령이. 그녀는 어젯밤 그녀의 계정 로그에서 발견한 동시 인증의 모순점을 제시했다. 서민준의 눈이 처음으로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지원의 분석을 듣고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 자식, 강태준이 나를 내쫓고 새로 앉힌 그 작자, 신임 기술 고문. 그놈 짓이 틀림없어. 하데스 프로토콜은 원래 시스템 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어. 그런데 그놈이 그걸 공격용 창으로 바꿔버린 거야. 서민주는 강태준에게 굴복하고 모든 것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다. 그는 이미 가족들의 신변까지 위협받고 있었다. 지원은 그의 분노를 파고들었다. 팀장님, 저는 이대로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증거가 필요해요. 그날 밤, 하룻밤의 유혹이 있었던 그날 밤의 원본 서버 로그가 필요합니다. 당신이라면 접근할 수 있겠죠. 강태준이 모르는 당신만이 아는 진짜 백도어로. 서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그의 목숨을 거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지원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그는 마지막 희망을 보았다. 그는 낡은 터미널에 접속했다. 그의 손가락은 녹슬지 않은 채 수십 개의 보안 레이어를 뚫고 제인숭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카이브 서버로 향했다. 몇 분 후 그가 찾던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날 밤의 원본 로그. 지원의 예상이 정확했다. 그녀의 계정은 정상적인 로그인이 아니었다. 헤이디스 프로토콜을 통해 강제로 복제되었고 모든 인증 절차는 시스템 레벨에서 강제로 승인되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그 명령을 실행한 IP 주소는 진숭 내부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 할당된 개인 VVIP 네트워크, 오직 그만이 접근할 수 있는 회선에서 직접 실행된 명령이었다. 지원은 차가운 환희를 느꼈다. 강태준은 자신의 성역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함정을 실행했던 것이다. 고맙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지원은 서민준에게서 받은 원본 로그 파일을 암호화된 USB에 담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태준의 견고한 방패에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지하 기계실의 차가운 공기를 뒤로하고 자신의 큐비클로 돌아온 한지원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손에 쥔 작은 USB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오만한 지배에 종지부를 찍을 무기이자 그녀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유일한 열쇠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폭풍에 휩쓸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반격을 설계하는 전략가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개인적인 누명을 벗는 것을 넘어 자인숭 그룹 전체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부패, 프로젝트 차이무라의 실체와 맞서고 있음을 깨달았다. 강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체스판 위에 올린 펀로 여겼겠지만 그는 이 조립판 전체를 뒤엎을 힘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지원은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지금부터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심리전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강태준의 완벽한 꼭두각시를 연기하는 것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씌운 굴레를 역이용해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 더욱 순종적이고 유용한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박 본부장과 최 이사의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더욱 치밀하게 작성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내용은 철저히 계산된 거짓과 통제된 진실의 혼합물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의심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시선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야 했다. 지원은 박 본부장과 최 이사가 최근 소액주주연합의 대표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정보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두 사람의 공개된 일정과 진승의 주주 명부를 교차 분석하여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구축했다. 두 사람은 다가오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장님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을 문제 삼아 소액 주주들의 표를 결집시켜 회장님의 재신임안을 부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고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심지어 예상되는 발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이 보고에 매우 만족했다. 그의 예상대로 원로들이 반기를 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역시 쓸만하군. 계속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마. 그의 오만한 자신감은 지원에게 더 많은 시간을 벌어주었다. 태준이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사이 지원과 서민주는 어둠 속에서 진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민주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진숭타워 별관의 잊혀진 서버에 완벽하게 격리된 가상환경 샌드박스를 구축했다. 그곳은 강태준의 새로운 기술 고문, 즉 유령의 감시망이 절대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디지털 성역이었다. 지원은 매일 밤 모두가 퇴근한 후 지하 기계실의 낡은 터미널을 통해 이 샌드박스에 접속했다. 프로젝트 차이메라의 암호화된 파일들이 그녀의 분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에게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리스크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숫자의 흐름 뒤에 숨겨진 강태준의 진짜 욕망을 읽어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계획이었다. 강태준은 프로젝트 차이메라를 통해 빼돌린 막대한 자금으로 해외의 유령 회사들을 통해 제인숭의 자사주를 비밀리에 매입하고 있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진숭의 완전한 사유화, 수여화였다. 이 사회를 무력화하고 반대하는 주주들을 모두 축출하여 진숭이라는 거대한 금융 제국을 자신만의 왕국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가 말했던 지배는 바로 이것을 의미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겠다는 절대적인 통제욕. 지원은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는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작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원이 핵심적인 자금 세탁 루트를 거의 다 밝혀냈을 무렵 서민준으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놈이 눈치챘어. 유령이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고강도 무결성 스캔을 시작했어. 당장 접속 끊어. 지원은 즉시 터미널에서 손을 떼고 모든 흔적을 삭제했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었다. 유령은 비정상적인 데이터 접근 시도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다시 50층 회장실로 호출되었다. 강태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만으로도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전해졌다. 한지원 과장.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요즘 꽤 바쁜 모양이야. 보고서는 훌륭했지만 혹시 나 모르게 다른 재미있는 일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의심과 위협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대비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재미있는 일이라. 혹시 최 이사님이 회장님의 선친이신 강명애 회장님의 과거 비자금 자료를 찾고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일에 포함됩니까? 그녀는 태연하게 미리 준비한 또 다른 거짓 정보를 꺼내놓았다. 그것은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 그의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와 정통성을 건드리는 가장 위험한 카드였다.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지원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최 이사님이 지인순 캐피탈 시절의 오래된 아카이브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회장님을 압박할 카드로 쓰려는 듯합니다. 이 정보는 태준의 의심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기에 충분했다. 그는 유령이 감지한 네트워크 스캔이 지원의 반격이 아니라 최 이사의 과거 파헤치기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좋아. 아주 좋아. 태준의 입가에 다시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늙은 여우가 제 무덤을 파는군. 잘했어. 한지원. 역시 내 사람이군. 그는 지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은 여전히 역겨웠지만 지원은 자신이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겼음을 알았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의심을 거둔 태준은 박 본부장과 최 이사를 한꺼번에 제거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서둘렀다. 그 사이 서민주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유령의 감시를 피해 접근한 백업 서버 깊숙한 곳에 프로젝트 차이무라의 마스터 플랜 원본과 강태준이 직접 승인한 자금이체 내역서 그리고 모든 유령 회사의 실소 유주 증명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지원은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USB에 담았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태준이 자신의 승리를 선포할 그 무대, 임시 주주총회는 이제 그의 몰락을 위한 심판대가 될 것이었다. 지원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자신만의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인숭 타워 30층 대강당은 임시 주주총회의 열기로 숨막힐 듯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노골적인 저기가 뒤섞여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회 임원들, 그리고 법률 자문단이 거대한 U자형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단상의 중앙 의장석에 앉은 강태준은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수트를 입고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좌중을 압도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표적이 된 박 본부장과 최 이사는 이사진석에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태준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임을 알았지만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치명적인 카드를 들고 나올지는 알지 못해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지원은 분석가들을 위한 맨 뒷줄 좌석에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놓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건반격의 증거가 담긴 USB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침착하게 뛰고 있었다. 강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장내에 즉각적인 침묵이 찾아왔다.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님들. 오늘 이 긴급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우리 제인승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내부의 적을 처단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넘쳤으며 모든 단어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우리 그룹 내부의 독버섯처럼 자라난 배신의 음모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는 지원이 그에게 바쳤던 조작된 증거들을 하나씩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다. 박 본부장이 경쟁사 임원과
골프를 치는 흐릿한 사진, 실제로는 동창회 모임이었다. 최 이사가 소액주주 대표와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 재무보고서 관련 민원 상담이었다. 여기 보십시오. 박 본부장은 경쟁사와 내통하고 있었고 최 이사는 소액주주들을 선동하여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찬 연기였다. 박 본부장과 최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다. 회장, 그건 말도 안 되는 모함이야. 저 사진은 완전히 왜곡된 것입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들의 항변을 손짓 하나로 가볍게 묵살했다. 그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이제 그는 이 늙은 여우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는 오만한 시선으로 장내를 둘러보더니 맨 뒷자리에 지원을 향해 손짓했다.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유능한 분석가가 있습니다. 제인승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음모를 파헤친 한지원 과장입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지원에게로 향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단상으로 올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한 과장, 이제 당신이 직접 확인한 결정적인 증거를 모든 주주 앞에서 발표해 주시죠. 그는 지원이 박 본부장과 최 이사의 숨통을 끊어줄 자신이 심어놓은 가짜 장부 슬라이드를 보여줄 것이라 확신했다. 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수백 개의 시선을 받으며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그녀가 유용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지원은 단상 위 노트북에 자신의 USB를 꽂았다. 강태준은 자신의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자신의 승리를 만끽할 준비를 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회장님의 말씀대로 저는 지난 몇 주간 지인승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을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위협은 박 본부장님이나 최 이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그곳에는 태준이 예상했던 재무 보고서가 아닌 단 두 단어가 떠 있었다. 프로젝트 치밀화. 강태준의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원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제가 조사한 진짜 위협은 바로 회장님께서 직접 주도하신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이름의 거대한 자금 횡령 및 주가 조작 계획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증거를 띄웠다. 저의 조사는 한 달 전 제가 이 자리에 계신 강태준 회장님에 의해 기밀 유출이라는 누명을 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서민준이 복원한 그날 밤의 원본 서버 로그가 나타났다. 이것은 그날 밤의 로그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계정은 강태준 회장님의 펜트하우스 개인 네트워크 IP를 통해 불법적으로 복제되었습니다. 그녀는 동시 인증이라는 기술적 오류를 지적하며 이것이 하데스 프로토콜이라는 시스템 백도어를 이용한 명백한 조작임을 증명했다. 저는 이 조작된 증거를 빌미로 회장님의 스파이가 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저건 거짓이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보안팀, 뭐 하는 거야? 그가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회장님은 왜 저를 이용해 최 이사님을 감시하려 했을까요? 최 이사님께서 바로 이 프로젝트 키메라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유령 회사,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수조 원대의 자금 내역, 그리고 그 모든 불법적인
이체 명령서에 찍힌 강태준의 디지털 서명을 차례대로 폭로했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원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바로 해외 법인들을 통해 지인승의 자사주를 불법적으로 매입하는 데 쓰였습니다.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닥쳐, 당장 멈추지 못해. 강태준이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던 순간이었다.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금융감독원 조사관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좌천되었던 전 보안팀장 서민준이 서 있었다. 서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한지원 과장의 발표는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전 보안팀장 서민준입니다. 강태준 회장은 하데스 프로토콜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시스템을 조작했고 제가 그 원본 데이터를 검찰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준은 자신이 판 무덤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집에는 산산조각 났다.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지원은 그를 차갑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마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승리감이나 동정이 아닌 오직 냉철한 정의의 집행만이 담겨 있었다. 하룻밤의 유혹으로 시작된 그의 집에는 이제 그녀의 냉철한 반격으로 완전히 끝장났다. 임시 주주총회장은 강태준 회장이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나가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당을 가득 메웠던 수백 명의 주주들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일부는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지인승 제국의 철권 통치자, 감히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았던 강태준이 그토록 허무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한 여파는 실로 엄청났다. 언론사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진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한지원은 단상 위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던 극도의 긴장감이 한순간에 빠져나가자 온몸이 솜처럼 무거워졌다. 그녀는 승리감보다는 지독한 피로감을 먼저 느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단 하룻밤의 악몽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정신력과 체력 그 모든 것을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덮쳤다. 최 이사와 박 본부장이 창백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과 미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한 과장, 아니 한지원 씨, 정말 우리가 큰 빚을 졌네. 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의심했던 그리고 태준의 손에 몰락할 뻔했던 이 젊은 분석가가 그룹 전체를 구원했음을 깨달았다. 지원은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강태준의 몰락은 신속하고 철저했다. 검찰 조사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전모를 밝혀냈고 그가 그룹 내에 심어두었던 유령, 즉 신임 기술 고문을 비롯한 핵심 측근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지인송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동시에 가장 거대한 종양을 도려낼 기회를 얻었다.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부패의 핵심이 제거되었다는 사실과 최 이사를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가 신속하게 가동되면서 시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원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그녀 내면에 남겨진 상처와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며칠간의 휴가를 얻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룻밤의 유혹으로 시작된 그날 밤, 약에 취해 무력하게 쓰러졌던 순간의 기억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강태준의 감시망 아래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그녀에게 깊은 불신과 편집증적 경향을 남겼다. 그녀는 낯선 소리에도 쉽게 놀랐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그것이 또 다른 감시의 신호는 아닌지 의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심리적 폭력과 굴욕감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육체가 아닌 그녀의 정신과 의지를 지배하려 했다. 그는 그녀의 뛰어난 재능을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려 했다. 지원은 이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 능력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의 공포를 인정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던 자신의 용기를 기록했다. 휴가가 끝나고 지인숭 타워로 복귀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공기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동료들의 시선에서 더 이상 경멸이나 동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존경과 경외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의 여자라는 저속한 소문의 주인공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에 맞서 싸운 진숭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비상경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한지원의 모든 혐의를 벗기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켰으며 그녀의 공로를 전사적으로 치하했다. 서민준 역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진승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총괄하는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 CISO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는 지원에게 개인적으로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한지원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그 지하 기계실에서 썩어갔을 겁니다. 당신은 제 명예뿐만 아니라 제 영혼도 구해주셨어요. 지원은 그의 손을 맞잡으며 이제는 함께 이 회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원은 비상경영위원회의 공식 호출을 받았다. 회의실에는 최 이사를 비롯한 새로운 이사진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지원 씨, 최 이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지인승은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리스크는 분석하면서도 내부의 윤리적 리스크, 권력의 리스크는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회는 그룹 내에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재무, 법무, 윤리, 그리고 사이버 보안까지 아우르는 그룹의 모든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부장의 자리, 자인승의 미래를 책임질 그 자리에 한지원 씨 외에는 어떤 대안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전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가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다. 제인승 그룹의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인 제안이었다. 강태준이 독점했던 권력을 분산시키고 데이터와 윤리에 기반한 통제라는 새로운 철학을 심겠다는 의지였다. 지원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권력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강태준과 같은 괴물이 다시는 이 지인송 타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힘을 원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몇 달 후 늦은 가을밤 제인성 타워 50층 구회장실. 그곳은 더 이상 강태준의 오만함이 가득했던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어두운 마호가니 가구는 사라지고 밝고 투명한 유리와 개방적인 구조로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다. 위기관리본부라는 현판이 달린 그곳은 진숭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저 불빛들이 숫자로 보이나? 아니면 욕망으로 보이나? 지원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았다. 저 불빛들은 숫자도 욕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은송이라는 거대한 배에 타고 있는
수만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 그 자체였다. 자신이 지켜내야 할 무게였다. 하룻밤의 유혹과 지배, 강태주는 그녀를 지배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억누르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더 강인한 용기와 지혜를 깨우고 말았다. 지원은 깨달았다. 진정한 지배란 타인을 억압하는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스스로의 내면과 원칙을 지켜내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지인승의 유능한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인승에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었다.